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가 2027학년도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 슬로건이 좀 눈길을 끌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뉴웨이브.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예고 같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중앙대 2027 계획안 자료, 이걸 가지고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진짜 뭐 뉴웨이브라고 할 만한 게 있는지, 그래서 우린 뭘 주목해야 하는지, 특히 입시 준비하시거나 뭐 대학 입학 트렌드 궁금하신 분들께는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아직 확정된 최종 모집 요강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2027학년도 중앙대 입시의 어떤 큰 틀, 방향을 보여주는 공식 계획안이죠.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수능은 어떻게 반영될지, 또 대략적인 일정까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말씀하신 그 뉴웨이브 슬로건처럼 논술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의 개편이 좀 있고요. 심지어 정시 수능 위주 전형, 이 평가 방식에도 변화가 예고됐어요. 정시까지요? 전형 개편 얘기는 들었는데 정시 평가 방식 변화는 저도 처음 듣는데요. 흥미롭네요. 그럼 전체 모집 인원은 그대로 두면서 이렇게 세부적인 것들을 바꾼다는 거죠? 예, 전체 인원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뉴 웨이브 진짜 파도일지 한번 제대로 살펴보죠.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들부터 시작해 볼까요? 뭐가 제일 눈에 띄던가요? 역시 가장 큰 건 수시 전형 개편인데요. 그중에서도 논술하고 학생부 종합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논술부터 보면요. 기존에 그냥 논술 전형 하나였잖아요. 이걸 논술 일반형하고 논술 창의형 이렇게 둘로 나눴습니다. 논술을 두 개로요? 이건 좀 의외인데요. 각각 뭐가 다른 거죠? 일반형은 뭐 기존 방식이랑 비슷합니다. 390명 뽑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수능 등급 조건이 있는 거죠. 근데 다빈치 캠퍼스는 최저 기준이 없고요. 그런데 새로 생긴 창의형, 이게 86명 규모인데 여기는 수능 최저 기준이 아예 없습니다. 네, 수능 최저가 없다고요? 네, 그리고 2027년 졸업 예정자, 그리고 딱 그 해 고3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어요. 게다가 일반형이랑 창의형, 이 두 전형 간의 중복 지원도 가능하게 해놨어요. 와, 수능 최저 없는 논술 전용. 이건 진짜 파격적인데요. 논술은 자신 있는데 수능이 조금 아쉽다. 이런 학생들한테는 완전히 새로운 기회가 되겠네요. 중복 지원까지 되면 뭐 논술 잘하는 학생들은 선택지가 확 넓어지겠어요. 그럼 학생부 종합 전형은요? 거기도 뭔가 뉴 웨이브가 있나요? 네, 학종도 이름이 좀 바뀌고 새로운 유형이 하나 추가됐어요. 기존에 뭐 CAU 융합형 인재, CAU 탐구형 인재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게 그냥 융합형 인재, 탐구형 인재 이렇게 좀 간결해졌고요. 여기에 성정형 인재라는 전형이 새로 생겼습니다. 108명 규모예요. 이게 좀 특이합니다. 성장형 인재. 이름만 들어선 감이 잘 안 오는데 뭐가 특별한 거죠? 기존 융합형이나 탐구형하고 뭐 평가 방식 같은 게 다른가요? 네, 핵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성장형 인재는요, 서류 평가 다음에 면접을 보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까지 적용을 해요. 학종인데 수능 최저가 있다고요? 네, 반면에 융합형이나 탐구형 인재는 수능 최저 기준이 없거든요. 물론 뭐 융합형 의학부나 탐구형 전체는 면접을 보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성장형 인재는 학업 역량, 이건 수능 최저로 보고 또 학교 활동을 서류로 면접 능력까지 좀 다방면으로 보겠다 이런 의지가 엿보이는 전형이죠. 학종끼리도 중복 지원은 가능하고요. 학종에서 수능 최저를 다시 도입한 전형이 생겼다? 이건 좀 우회인데요. 보통 학종하면 수능 부담을 좀 덜어주는 쪽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근데 성장 가능성을 보면서 면접에 수능 최저까지 건다. 어떤 학생을 뽑으려는 건지 그 전략이 좀 궁금해지네요. 자, 그리고 아까 그 정시 수능 위주 전형 이것도 바뀐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것도 정말 놀라운 소식인데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거야? 네, 이게 또 하나의 정말 큰 변화인데요. 지금까지 정시 수능 일반 전형은 대부분 그냥 수능 100%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2027학년도부터는 이게 바뀝니다. 수능 90% 더하기 비교과 10%. 구체적으로는 출결 점수를 10% 반영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일부 기회균형 전형도 마찬가지고요. 네, 정시에 출결을요? 수능 점수만 잘 받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출결이라니? 와, 이건 진짜 뉴웨이브라고 할 만한데요? 10%면 이게 작은 비중이 절대 아닌데. 그럼 이제 정시만 보고 달리는 학생들도 고3 마지막까지 출결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거네요. 야, 이거 생각보다 큰 변화인데요. 그렇죠. 정시에서도 학교생활 성실성을 보겠다 이런 의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구체적인 감점 기준 같은 건 나중에 확정 요강을 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이 방향성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전형 방식에 꽤 큰 변화들이 있는데 전체 모집 인원은 4,957명으로
작년하고 똑같다고요? 네, 총원은 동일합니다. 정원 내 4,379명, 정원 외 578명, 수시 비중이 한 56.4%, 정시 비중이 41.8% 정도 되는데 이것도 작년이랑 거의 비슷해요. 아주 세부적으로 보면 실기 실적 위주 전형이나 정시, 학종, 기회균형 중 특성화고졸 재직자에서 약간의 비율 조정은 있었지만 전체적인 틀은 유지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료에 있는 한눈에 보는 2027학년도 입학 전형 표를 보니까 와, 진짜 복잡하긴 하네요. 전형마다 평가 요소도 다르고 수능 최저 있고 없고도 다 다르고 정신 바짝 차려야겠어요. 이걸 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번 크게 정리해 볼게요. 먼저 수시부터 보면요. 첫째, 학생부 교과 지역 균형. 이건 이름 그대로 교과 성적 위주예요. 교과 90%에 출결 10%가 들어가고요. 서울 캠퍼스는 수능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둘째, 학생부 종합. 이건 기본적으로 서류 100% 아니면 서류에 면접이 붙는 방식인데 아까 말씀드린 신설 성장형 인재만 유일하게 수능 최저가 적용됩니다. 셋째, 논술. 일반형은 논술 70%에 학생부 30%, 교과 20, 출결 10 비율이고 수능 최저가 있어요. 서울캠 기준. 창의형은 평가 비율은 같은데 수능 최저가 없고요. 마지막으로 실기 실적. 이건 워낙 다양해서요. 유형별로 평가 방식, 수능 최저 유무 다 다릅니다. 이건 꼭 개별 확인하셔야 해요. 네네. 자, 그리고 정시로 넘어가면요. 수능 위주 전형, 그러니까 일반 전형이나 기회균형 같은 것들. 대부분 아까 말한 대로 수능 90% 플러스 출결 10%로 바뀌었고요.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아, 체육교육과는 수능 80 플러스 서류 20으로 좀 다르고요. 실기형은 수능이랑 실기 비중이 모집 단위마다 다 다르고요. 마지막으로 학생부 종합, 특성화고졸 재직자 전형. 이건 정시지만 수시처럼 서류 100%로 선발합니다. 와, 정말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네요. 진짜 같은 학종이라도 같은 논술이라도 세부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전형 같아요. 특히 그 수능 최저 기준, 있고 없고가 정말 중요할 텐데 이것도 전형이나 학과마다 꽤 차이가 나죠? 볼게요. 먼저 학생부 교과 지역 균형 전형. 서울 캠퍼스 기준으로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사탐과 탐 중 상위 1과목. 이 넷 중에 3개 영역 등급합이 7 이내여야 합니다. 약학부는 4개 합 5로도 높고요. 한국사는 4등급이네. 다빈치 캠퍼스는 최저 기준이 없어요. 3합 7. 만만치 않네요. 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성장형 인재랑 논술 일반형. 이 둘은 서울 캠퍼스 기준이 같아요. 국수영탐 1과목 중 3개 합 6이네. 한국사 4등급이네. 역시 약학부랑 의학부는 4개 합 5로도 높고 의학부는 탐구를 2과목 평균으로 봅니다. 이것도 다빈치캠은 미적용이고요. 이건 3합 6이네요. 더 빡센데요. 그렇죠. 그리고 실기 실적, 실기형 중에서는 공연 영상 창작학부의 영화, 문예 창작, 사진 전공. 여기는 국수영탐 1과목 중 2개 합 6 이내를 맞춰야 합니다. 나머지는 없고요. 기준이 꽤 높네요. 3합 6, 3합 7이면 정말 쉽지 않은데. 근데 여기서 진짜 특이한 점이 있다면서요. 영어 관련해서요. 네,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모든 수능 최저 기준을 계산할 때요. 영어 영역은 1등급이랑 2등급을 똑같이 그냥 1등급으로 쳐준다는 겁니다. 네, 영어를 1등급이랑 2등급을 통합해서 1등급으로 본다고요? 와, 이건 영어 잘하는 학생은 당연하고 아슬아슬하게 2등급 맞는 학생들한테도 엄청난 희소식인데요. 그렇죠. 다른 과목에서 조금 부족해도 영어에서 2등급만 딱 받으면 최저 맞출 확률이 확 올라가겠어요. 와, 이건 진짜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할 꿀팁이네요. 제2외국어 한문은 반영 안 하고요. 네, 제2외국어 한문은 반영 안 됩니다. 영어 1, 2등급 통합 처리, 이게 최저 기준 충족에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그럼 정시 수능 성적 반영 비율, 이것도 계열별로 꽤 복잡하던데 이것도 핵심만 좀 짚어주시죠. 특히 인문계인데 수학 비중이 높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맞습니다. 정시에서는 계열별로, 심지어는 같은 계열 안에서도 단과대학별로 국어, 수학, 탐구 반영 비율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인문계열 중에서도
사회과학대학이나 경영경제대학. 여기는 수학 비중이 40%예요. 국어 30%나 탐구 30%보다 높죠. 와, 인문계인데 수학이 40%. 네. 반면에 인문대학이나 사범대는 국어 35%, 수학 30%, 탐구 35%. 비교적 고른 편이고요. 자연계열은 대부분 국어 30%, 수학 35%, 탐구 35%. 이렇게 수학하고 탐구 비중이 높습니다. 예체능은 훨씬 더 다양해서요. 이건 모집 단위별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인문계 사회과학대, 경영경제대가 수학 40%라. 와, 이건 문과 학생들한테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는데요. 아니면 수학 잘하는 문과 학생들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고요. 이런 반영 비율 차이 말고 또 주목할 점이 있을까요? 가산점 같은 거요? 네, 가산점 있습니다. 인문대학이랑 사범대는 사회탐구 응시자에게 5% 가산점을 주고요. 자연계열은 과학탐구 응시자에게 5% 가산점을 줍니다. 이건 해당 탐구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는 신호죠. 그리고 특성화고 졸업생 대상 전형에서는 직업탐구 응시가 가능한데 성공적인 직업생활 과목을 필수로 포함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고요. 아하. 영어랑 한국사는 그럼 어떻게 들어가나요? 이것도 등급별 가산점 방식이죠. 네, 영어는 등급별로 점수를 부여하는데 1등급 100점에서 시작해서 9등급 50점까지 차등 적용돼요. 등급 간 점수차가 꽤 나는 편입니다. 한국사는 가산점 방식인데요. 인문 자연계열 기준으로 4등급까지는 10점 만점을 주고 5등급부터 조금씩 감점돼요. 예체능은 5등급까지 만점이고요. 대체로 한국사 때문에 당락이 바뀌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영어 등급 간 점수 차이, 탐구 가산점, 계열별 반영 비율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유불리를 잘 따져봐야겠네요. 자, 그럼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신설 전형들 이거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먼저 논술 창의형 전형. 수능 최저 없다는 거 말고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어떤 학생한테 이게 매력적인 카드일까요? 네, 논술 창의용은 말씀드린 대로 2027년 졸업 예정자, 즉 현역 고3만 지원 가능하고 수능 최저가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평가 방식은 논술 70%에 학생부 30%인데 이 학생부도 교과 성적 20%랑 출결 10%만 반영해요. 아, 학생부 반영 비중이 낮고 그마저도 교과랑 출결만 보는군요. 그렇죠. 논술고사는 당연히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고요. 사고력, 글쓰기 능력을 평가합니다. 인문사회 계열은 언어논술, 경영경제 계열은 언어논술에 수리논술이 포함되고 자연계열은 수리논술, 이렇게 유형이 나뉩니다. 아무래도 수능 준비 부담 없이 정말 논술 실력 하나로 승부를 보고 싶은 학생들, 특히 내신이나 수능 성적은 좀 아쉬운데 논술에 정말 특별한 강점이 있다. 이런 현역 학생들한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창의형이라는 이름도 약간 그런 느낌이고요. 좋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 성장형 인재. 이 전형은 어떤 인재를 찾고 또 어떻게 평가하는 건가요? 아까 성장 가능성이라는 키워드가 좀 모호하게 들릴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성장형 인재는 서류, 면접, 그리고 수능 최적 시험까지 이렇게 다단계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1단계에서 서류 100%로 모집 인원의 5배수를 먼저 뽑고요.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랑 면접 30%를 합산해서 최종 선발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성장 가능성이라는 건요, 단순히 현재 성적이 높은 학생이라기보다는 학교 생활 기록부 같은 서류를 통해서 학업 역량이 이렇게 향상된 과정이라던가 아니면 교내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스스로 발전해온 모습,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결과 그 자체보다는 과정을 보고 현재보다는 미래의 잠재력을 좀 더 보겠다 이런 거군요. 면접에서는 그럼 뭘 주로 물어볼까요? 면접은 제출한 서류 기반으로 진행되는 개인별 심층 면접이에요. 서류 내용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학업 준비는 잘 되어 있는지, 학교 생활은 얼마나 충실히 했는지, 인성이나 의사소통 능력 같은 것들, 이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결국 서류에 나타난 자신의 활동, 경험, 이걸 바탕으로 자기 성장 스토리를 잘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까지 맞춰야 하니까 결국 학업 역량이랑 활동 역량을 좀 균형 있게 갖춘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성장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뭐 학업 활동, 면접, 수능까지 다 잘해야 하는 어쩌면 상당히 까다로운 전형일 수도 있겠네요. 자, 이제 학생부 자체는 그럼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교과 성적이나 출결 반영 방식, 이것도 전형에다 꽤 다르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이것도 꽤 복잡한데요. 먼저 교과 성적부터 보면요. 학생부 교과 지역 균형, 이 전형은 내신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관련 모든 과목을 다 봅니다. 공통 과목이나 일반 선택 과목은 석차 등급을 보고요. 이게 90% 반영.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 그러니까 A, B, C 이걸 점수로 바꿔서 반영합니다. 이게 10% 반영. 아, 진로 선택 과목까지 다 보는군요. 네. 반면에 논술 일반형 창의형 전형에서는요. 반영 교과, 국수, 영사, 과 중에서 등급 나오는 과목들 있잖아요. 그중에서 잘 본 거 상위 5과목만 빡 골라서 반영합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아예 안 보고요. 그러니까 내신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좀 적다고 볼 수 있죠. 와, 논술은 상위 5과목만 본다니. 이건 내신 전체 평균이 좀 낮더라도 특정 과목만 잘했다면 해볼만 하겠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실기 실적 전형은 뭐 모집 단위별로 반영 교과도 다르고 방식도 제각각이라 이건 반드시 해당 학과 요강을 보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비교과 영역인 출결은 어떻게 되나요? 아까 정시에서도 10%나 반영한다고 해서 다들 놀랐을 것 같은데요. 네. 출결. 이건 학생부 교과, 논술, 일부 실기 실적 전형,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시 수능 위주 전형에서 모두 반영됩니다. 기준은 미인정 결석 일수예요. 며칠까지는 만점이고 그 이후부터는 감점되는 방식인데 구체적인 환산 점수표는 추후 모집 요강에 나올 예정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미인정 결석 관리가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필요해졌다는 거죠. 그러네요. 학폭폭력 관련 조치사항도 반영된다고요. 이건 요즘 정말 중요한 이슈인데 어떻게 적용되나요? 네,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 중에 1호 서면 사과부터 7호 학급 교체까지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감점 추리가 되고요. 8호 전학, 9호 퇴학 처분은 그냥 부적격 처리돼서 아예 지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학폭 이력 있으면 감점 아니면 아예 지원 불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변화네요. 성실성뿐만 아니라 인성적인 부분까지 평가에 반영하겠다. 이런 의지가 강하게 느껴지네요. 그럼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출신자들, 이런 분들은 내신 성적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도 궁금한데요. 그런 경우에는 비교내신이라는 제도를 적용합니다. 2025년 2월 이전에 졸업한 학생이나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 고등학교 졸업자처럼 학생부 성적 산출이 좀 어려운 지원자들이요. 이런 분들은 본인이 지원한 전형의 주요 평가 요소 점수, 예를 들면 논술 전형 지원자는 논술 성적, 정시 지원자는 수능 성적, 이걸 활용해서 내신 점수를 환산받게 됩니다. 아, 그 전형의 다른 점수로 대체해서 내신 점수를 만들어준다. 이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게 많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 하나죠. 바로 일정. 2027학년도 입시의 주요 일정들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이건 대교협, 그러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표한 기본 일정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2027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 수능일은 2026년 12월 19일 목요일입니다. 2026년 11월 19일 목요일. 네, 날짜 잘 기억해야겠네요. 그리고 수시 원서 접수는 2026년 9월 7일 월요일부터 10일 금요일 사이에 대학별로 3일 이상 진행될 거고요. 수시 합격자 발표는 2026년 12월 18일 금요일까지 완료됩니다. 수시는 9월 접수, 12월 발표. 네, 정시 원서 접수는 해가 바뀌어서 2027년 1월 4일 월요일부터 7일 목요일 사이에 역시 대학별로 3일 이상 실시되고요. 정시 최종 합격자 발표는 2027년 2월 5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정시는 1월 초 접수, 2월 초 발표군요. 기억하기 쉽게 정리하면 수능은 2026년 11월 중순, 수시 원서 접수는 9월 초, 정시 원서 접수는 1월 초. 물론 이건 대교협의 친틀이고 중앙대학교의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나중에 발표될 2027학년도 수시, 정시 모집 요강을 반드시 꼭 확인해야 한다는 점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
오늘 중앙대학교 2027학년도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정말 깊숙하게 들여다봤습니다. 뉴 웨이브라는 슬로건처럼 논술 전형이 일반형, 창의형으로 나뉘고 학종에 성장형 인재가 새로 생기고 무엇보다 정시 수능 전형에 출결 10% 반영이라는 파격적인 변화까지 있었죠. 각 전형별 특징이랑 수능 반영 방법, 주요 일정까지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이 2027학년도 중앙대 입시를 준비하시는데 큰 방향을 잡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아직 계획안입니다. 계획안. 앞으로 학과가 개편되거나 정원이 조정되거나 이런 변수가 생기면 내용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대 지원을 정말 진지하게 고려하신다면 내년이죠. 2026년 5월 말까지 나올 수시 모집 요강, 그리고 9월 초까지 나올 정시 모집 요강, 이걸 통해서 최종 확정된 세부 내용을 반드시 아주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원 자격, 제출 서류, 구체적인 평가 기준, 확정된 일정까지 전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어떤 전형이 가장 유리할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성장형 인재 신설이나 정시 출결 반영 같은 변화는요. 단순히 점수로만 줄 세우던 기존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학생의 잠재력이나 학교 생활 성실성 같은 어떤 정성적인 부분까지 보려는 대학의 고민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게 중앙대가 말하는 뉴 웨이브의 진짜 의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 여기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중앙대의 이런 새로운 시도들이 정말 입시 판도를 바꾸는 새로운 물결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들만의 찻잔속 태풍으로 그칠까요? 그리고 이런 변화가 여러분 각자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중앙대학교 2027학년도 입학전형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입시 준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언제든 다시 찾아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어 타이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